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B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간고사를 치기 전에 하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장경제의 한계라고 해서 독과점 문제와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시장경제의 한계 두 가지를 더 배워보고 이러한 시장경제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볼 시장경제의 한계는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란 무엇이냐면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거나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주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치르거나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은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피해다 보니까 자신이 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치르거나 받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이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외부 경제입니다. 외부 경제란 무엇이냐면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자, 보통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으면은 그것이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좀 더 많이 그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더 많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좋은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혜택을 주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이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혜택을 주는 걸 안다고 해도 보상이 없으니까 더 좋은 행동을 많이 하진 않겠죠. 그걸 한번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여러분도 적어주세요. 보상을 받으면 더 좋은 행위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보다 적게 생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경제는 혜택을 주면서 보상을 받지 않는 거야. 자, 근데 외부 불경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의도치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죠. 자, 원래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히면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야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행동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의도치 않은 손해다 보니까 이 손해를 입혔는지도 몰라요. 또는 알더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이걸 줄여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또 정리해 볼게. 여러분도 적어주세요. 자, 대가를 지불을 하면 나쁜 행위를 덜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의 의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연습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례를 읽고 각각의 사례들이 외부 경제인지 외부 불경제인지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풀어보았나요? 자, 일단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양봉업자와 가수원 주인이 나와 있는데 양봉업자와 가수원 주인은 서로가 서로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어요. 서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서로 보상을 안 해주고 있죠. 이것은 의도치 않은 혜택을 주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 경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오염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자라고 되어 있죠.
네,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입히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외부 불경제라고 배웠었죠. 환경오염은 대표적인 외부 불경제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할 때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외부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혜택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거나 적게 생산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많이 생산되는 경우는 외부 불경제, 적게 생산되는 경우는 외부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외부 효과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입니다. 사실 시장 경제 체제에는 모든 걸 시장에 맡겨두자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시장에 많이 맡겨둘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는 것 자체가 돈이 돈을 낳는 구조예요. 돈이 많으면은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돈이 쉽게 벌려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기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기업을 운영하면 또 엄청난 양의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자본주의 하에서는 돈이 돈을 낳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점 소득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따라잡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라는 말도 생길 정도죠. 이런 빈부격차 심화 현상을 나타내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 통계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통계 자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통계, OECD 국가의 실질 가계 소득 추이입니다. 보라 색깔 표시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상위 10%의 소득이고요. 초록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하위 10%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OECD 각 국가의 소득을 10등분 했을 때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라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초록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봤더니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자본주의 국가 하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볼게요. 한국 근로소득 분위별 연평균 소득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전체 가구 소득을 5등분을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돈이 많은 집단을 5분위라고 하고요. 제일 돈이 적은 집단을 1분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소득 격차가 점점 해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분위는 점점 더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1분위는 거의 그대로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 불평등,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개인이 노력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어느 정도 불평등을 느껴야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잘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다 평등하기만 하면 사실 노력할 요인이 안 생기거든. 근데 이게 너무 심하고 특히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심해지면은 사회 계층 간의 위화감, 우린 좀 다른 존재야, 어색해라는 위화감을 조성을 해서 사회 불안이 생기고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죠. 경제활동의 원활한 순환을 막아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원활한 순환을 막는다는 것은 이제 사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기업이 생산을 하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이 계속 못 살아서 상위 10%가 생산하는 물건을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 자체도 생산하는 게 꺼려질 거고, 그럼 생산이 침체될 거고, 그럼 생산이 안 되면 고용도 침체되겠죠? 실업률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시장경제 체제의 네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 4가지를 배웠는데 지금부터는 이 4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장경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장 내부에 있는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보면은 정부의 역할이 제일 큽니다. 그쵸? 정부의 역할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 보겠습니다.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과점 기업이 횡포를 못 부리도록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독과점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과점 기업들이 하는 담합이나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공공재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에만 맡겨두면 생산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주면 안 생기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 공원, 기상 정보 제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반 사기업에서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제공을 하고 있죠. 이거는 시장 경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외부 효과였죠. 외부 효과 개선을 위해서는 직접 규제 정책과 세금과 보조금 정책을 이용한 간접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직접 규제 정책부터 볼게요. 직접 규제 정책은 보통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오염물질 배출량 자체를 제한을 하는 거야. 기업들한테 이 정도까지만 배출해라 라고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장치를 각 기업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은 환경오염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간접 규제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보조금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규제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좋은 거잖아. 사회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장려를 해야 돼. 장려를 하려면 어떠한 혜택을 줘야겠죠. 자, 그러면 장려를 하려면 세금을 줄여줘야 될까, 늘려줘야 될까? 보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상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됩니다.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지급을 해줘야 더 많이 좋은 활동을 하려고 하겠죠. 즉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주어서 생산이나 소비, 사회에 좋은 생산이나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는 사회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 경제활동을 줄여야겠죠. 경제활동을 줄이려면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또는 벌금을 부과해서 안 좋은 경제활동, 안 좋은 생산이나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마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은 뭐냐면은 소득을 분배를 다시 한다는 거야. 자, 일단 1차적인 소득 분배는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진 소득 분배를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각자 벌어들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차적인 분배야. 자, 그러면 재분배는 어떻게 하냐? 돈이 좀 더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좀 더 돈을 많이 걷어가서 돈이 없는 사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돈을 좀 더 주는 것이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의 예시로는 사회보장제도와 누진세가 있어요. 사회보장제도는 뭐냐면 소득이 적거나 실업, 질병, 노세, 재해 등의 사유로 생활의 불안과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사회보장제도라는 건데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봤죠?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정 비율 돈을 내게 될 거예요. 매달 얼마씩 빠져나갈 겁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그게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국민연금공단은 여러분이 낸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투자를 해서 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은퇴를 했을 경우 그 모아놨던 돈을 여러분한테 매달 또는 한 번에 지급을 해주는 거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 소득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은 굶어 죽기 십상이죠. 그렇게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할 때 국가가 강제적으로 돈을 가져간 다음에
여러분이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 돈을 돌려주는 거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일을 하면은 보험료도 또 매달 빠져나가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그 혜택을 받게 되죠. 근데 이게 왜 소득 재분배냐,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돈을 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내는데 혜택은 비슷하게 받아.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일반 국민들이랑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국가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이나 뭐 보험료 같은 걸 아예 내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안 내도 그냥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더 확실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 되겠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친구는 3학년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쪽을 희망하는 친구는 당연히 들어야겠죠. 그럼 이제 누진세 볼게. 누진세는 뭐냐면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율이 부자한테 더 높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부자들한테 더 많이 걷고 그 돈으로 이제 각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공재 생산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네, 여기까지가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역할은 두 개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배우게 될 것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무엇이냐면 기업가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작을 개척하여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위험할 것 같아, 불확실한데? 라고 하면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지만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윤이 될 것 같다, 도전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야 고용이 창출이 됩니다. 아무 도전도 안 하고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소득이 없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시장 경제가 완전히 안 돌아가겠죠. 기업가 정신을 통해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시장이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로 기업이 가져야 될 역할은 기업 윤리 및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인식을 해서 기업가 스스로가 기업 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독과점 문제라든지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 불경제가 해결이 되겠죠. 뒤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노동자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일단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 경제가 잘 굴러가요. 노동자 없이는 경제가 굴러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잘 살아야 돼. 잘 살려면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여러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권리를 일단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는 동시에 기업을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기업이 어쨌든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존립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 동반자 의식을 갖고 기업가와 함께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내용일 겁니다. 마지막 소비자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은 소비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소비가 이루어져야 물건이 팔리니까 만들어지겠죠. 그만큼 소비자가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적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 주권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소비자는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이 소비자 주권을 잘 인식을 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됩니다. 즉,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제품,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물품을 생산하도록 장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가 각각의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은 시장 경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네, 오늘 배운 시장 경제 한계 외부 효과와 경제적 불평등 잘 정리해 보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복습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